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날 곳이 아닌 데서 태어나기도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비록 우연에 의해 엉뚱한 환경에 던져지긴 하였지만 늘 어딘지 모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 태어난 곳에서도 마냥 낯선 곳에 온 사람처럼 살고, 어린 시절부터 늘 다녔던 나무 우거진 샛길도,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박을 대는 길거리도 한갓 지나가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낯선 곳에 있다는 느낌, 바로 그러한 느낌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영원한 것을 찾아 멀리 사방을 헤매는 것이 아닐까. 서머싯 몸의 책 달과 6펜스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되는 문장의 소리, 손님으로 박성준 시인이 나와주셨습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과 참석해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박성준 시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시인은 1986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공부 중입니다. 시집으로 몰아쓴 일기가 있고 얼마 전에 두 번째 시집 잘 모르는 사이를 출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집 내고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은 다시 너무 일상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시집 막 나왔을 때는 저희들끼리 사람들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시집을 열심히 보내고 또 그때가 마감철이어서 마감을 또 열심히 보모 마감을 하고 또 시집을 보냈다가 다시 마감을 하고 이 사람은 제가 평론도 쓰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책도 안 보냈는데 내가 평론을 쓰고 있네. 근데 나는 책을 보내야지 하고 또 보내고 그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 앞으로도 계속 보내야 되지 않나요? 저는 되게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 다 해서 반송된 것만 이제 처리를 잘 하면. 그래요. 출간한 시집의 아주 많은 부분을 본인이 구매를 하신 경우가 되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출판사에서 한 100권 정도 거기서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제가 한 200권 정도를 구매를 해서 200권 정도를 보냈습니다. 지금 제목이 잘 모르는 사이인데, 그죠? 아는 사이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제가 학교에 적이 있다 보니. 학교에 아는 분들께. 학교에 선생님들이 많고 학교 문인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이 보냈고. 네, 그리고, 예. 오늘 또 관객분들한테도 사인 한 네. 책을 선사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잘 모르다가 다 잘 알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아마 앉아 계신 관객분들도 박성준 시인을 조금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시집이 2012년에 나왔고 또 2016년 봄에 거의 정말 한 4년 만에 두 번째 시집이 나왔어요. 잘 모르는 사이라고 제목을 지으셨는데 저도 시집을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사인을 해서 보내주셨냐면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고인 구름 같은 뚱뚱한 그런 사이. 네, 그랬군요. 네. 시슬은 저와 김진여와 박성준의 사이는 뭔가 뚱뚱한 사이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좀 뚱뚱한 사이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받고 나서 뚱뚱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왠지 박성준 시인과 내가 사실 저희 아는 사이거든요.
하지만 잘 모르는 사이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뚱뚱하다라는 말을 나한테 확 적어서 보내주는 순간 나는 박성준과 완전 잘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 그렇구나. 일부러 그렇게 써준 거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김진효 시인의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말을 제일 많이 한. 우린 잘 모르는 사이라니까요. 네. 하지만 아는 사이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김진효 시인의 작품으로만 오래 만나다가 아마 김진효 시인도 저를 작품으로만 많이 만나다가 이렇게 말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친근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시집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뵀을 때도 막 친근감이 생겨서 그런 친근감의 표시가 뚱뚱이 되지 않았을까. 네. 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저는 고마움의 표시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보냈죠. 네, 제 뚱뚱함의 표시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잘 모르는 사이라는 제목이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퍽 매력적이었어요. 이 제목이 왠지 잘 모르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게끔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묘한 매력 있는 단어로 또 들려왔는데 잘 모르는 사이라는 제목이 시집에는 있는 시가 아니죠. 네, 단어도 구절에도 네, 없습니다. 구절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하는 이 시집 전체를 대표하는 제목으로 뽑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첫 번째 시집도 시집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또 동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인들한테 물어보고 시집 제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보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시인이 아닌 것 같다. 제목을 너무 못 진다. 시에 대해서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시집을 내고 나서 애들한테 뭐 이렇게 후보를 이렇게 던져서 주니까 야, 정말 너는 망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시집에서 뭘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어디 적어놓은 그냥 수첩 같은데 적어놓은 것에서 이 말이 그냥 생뚱하게 들어간 거였는데 근데 그 생뚱맞은 말을 여기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좀 우연히 예,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인들한테 꼭 한마디 한 말씀 전했으면 좋겠는 게 원래 동인들의 역할이 제목을 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원망을 하기보단 그렇죠. 너는 시를 못 쓰는 시인이다가 아니라 시를 잘 쓰는 시인으로 만들 수 있는 제목을 같이 고민해주는 네, 같이 그렇죠.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면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걔네들 욕을 좀 해볼까요 지금? 동인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보통 제목은 본인이 못 정하잖아요. 네. 술자리에서 뭐 이제 농담 삼아 이건 어때? 그건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하나씩 지우다 보면 남는 것 하나. 그게 이제 보통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고 다수결의 원칙에 네, 의해서 맞죠. 네. 어떤 게 좋니 손들어봐 해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박성중 시인이 지은 거네요. 네, 아니 첫 번째 시집도 그랬어요. 첫 번째 시집도 몰아쓰는 얘기라고 했을 때 애들이 다 회의적이었고. 예,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 감성 자극하는 제목을 써서는 안 된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제목을 쓰는 거야? 뭐 그들도 감성을 자극하는 제목을 쓰더라고요. 똑같이 그러면 네. 다음번에 대응을 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뚱뚱한 사이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 시집 내고 나면 검색을 하죠. 네, 네이버에 이제 창을 띄워서 잘 모르는 사이로 검색을 하나요? 박성준으로 검색을 하나요? 저는 박성준으로 가끔씩 검색을 합니다. 아. 평소에도 책이 안 나와도 혹시 어때? 새로운 업데이트된 새로운 블로그에 뭐가 있나요? 제가 첫 번째 시집이 나왔을 때는 그때 이제 친구랑 비슷한 시기에 동인이었던 친구랑 비슷한 김승희 시인이랑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정말 폭발적으로 업데이트가 많이 됐었는데 김승일의 힘. 김승일과 같이 또는 따로 네, 그렇게 같이 됐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혼자 이렇게 또 시집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하고는 또 다르고 그리고 그냥 독자들이 첫 시집의 첫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 첫에 대한 생각과 두 번째에 대한 또 생각이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박성준이 시집을 냈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약간 우울했습니다. 네. 우울할 만한 게 저도 쳐봤거든요. 잘 모르는 사이.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지식인의 잘 모르는 사이의 부조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뭐 이런 질문. 아니면 좋아하는 남자애와 잘 모르는 사이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모르는 사이에 고백을 할 경우 뭐 이런 식의 잘 모르는 사이가 박성준의 시집의 제목인 걸 전혀 세상이 알아주고 있지 않은, 그죠? 네, 그렇죠. 우울할 만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읽어주고 같이 박성준 시집에 대한 홍보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 네. 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는 사이는 일종의 관계에 대한 시인의 고민이 좀 배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과 사람일 수도 있겠고 사물과 사물일 수도 있겠고, 혹은 또 잘 모르는 사이라는 말은 시간의 흐름,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어떤 벌어진 사건과 뭐 사고와 일들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중의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잘 모르는 사이라는 이 시집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일종의 주제를, 시집을 통괄하고 있는 메시지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뭐 두 번째 시집이 나오고 나서 뭐 피드백이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피드백에 대해서 극명하게 있었던 피드백은 첫 번째 시집과 다르다라는 피드백이었거든요. 가장 좋은 피드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준거가 되는 게 첫 번째 시집을 준거로 해놓고 두 번째 시집은 좀 약한 거 아니냐. 어떤 점에서 약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듣는 거죠? 뭐 이를테면 수사에 대해서 거의 빚진 것도 없고 이번 시집은, 그리고 어떤 감정이 막 폭발적으로 막 그쵸. 그런 것들도 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박성준은 이런 시를 쓰는 시인이구나, 이런 어떤 운동성이 강한 언어들을 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망한데요. 민망함을 조금 달래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박상수 시인의 해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문장이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귀신, 신병, 누이, 무당이라는 시어를 재호명하며 우리 시단의 독자적 존재감을 선명하게 각인시킨 박성준의 첫 시집은 어머니이자 애인이며 친구이자 뮤즈였던 무당이 된 누이에 대한 강렬한 병적 동일시의 열망과 함께 그 양력에서 놓여나 새로 자기 세계를 구축해내려는 반동일시의 투쟁으로 근래 보기 힘든 의고체와 만연한 주술적 언어의 비의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거 그게 한 문장인가요? 예, 한 문장이에요. 평론가의 시선으로 볼 때 이 한 문장이 첫 시집을 예. 잘 이해해주고 있다고 보시죠. 네,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두 번째 시집이 달라졌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제 생각은, 저는 첫 번째 시집하고 두 번째 시집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성복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산문에다가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었는데, 내 첫 번째 시집은 정든 유각에서고, 두 번째 시집은 두 번째 정든 유각에서고, 세 번째 시집은 세 번째 정든 유각에서다. 그리고 나의 n번째 시집은 n번째 정든 유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래서 안 변했다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성복 선생님도 시가 달라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약간 작가 정신이자 시 정신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잘 모르는 사이도 몰아쓴 일기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과거의 고백이나 어떤 언어의 외적 상태들만 보고, 지금 이 두 번째 시집은 조금 가벼워졌네, 좀 더 좋아졌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게, 두 번째 시집을 호평을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졌다고, 쉬워졌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시를 쓰다가 이제 알아듣는 시를 썼다고 얘기를 하면, 저거는 또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듯한 느낌이 또 들어서 독자한테 좀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둘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성준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잘 모르는 사이를 혹시 읽어보셨나요?
어떤 작가가 왜 이렇게 두 번째 시집에 대해서 속상해하는지, 좋은 시집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속상해하는지 이해하고 있으시죠? 조금 더 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아니 저는 시집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예, 맞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보니까 죄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시집에서도 죄라는 맞아요. 게 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다시 이 두 권의 시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 때야 발견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런 이상한 죄의식은 나한테 왜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피해를 안 주고 살고 싶고, 근데 피해를 안 주고 살고 싶어도 이제 저 등치가 크다 보니 버스를 타도 피해를 주고, 어떤 피해를 자꾸만 주고 살잖아요. 네. 근데 이유 없이 좀 과도하게 강제해서 생활에서 자꾸만 반성하고 살려고 하는 게, 근데 그게 사실은 편집증의 일종이지 절대 윤리적인 삶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의 사실은 연속인데 그 마음을 안으로 돌렸다가 그걸 사실 저는 안이 아니라 바깥으로 지금 표출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걱정이 많은 마음이 두 권의 시집에 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시집이 뭔가 이 안의 것을 건드렸다면 두 번째는 바깥의 것을 건드렸다. 그 당연히 바깥의 것을 건드리니까 훨씬 더 소통의 차원에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있고요. 그럼 아까 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답을 못 찾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저도 이게 되게 그 찾으면 절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글을 쓰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 작가분들이 다 그렇고 이제 자기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남한테 친절해야 되는지 나한테 친절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편이신데요? 저는 두 권에서 극명하게 나뉘어졌죠. 첫 번째 시집은 저한테 친절했고요. 상대적으로 두 번째 시집은 좀 남한테 친절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걱정쟁이라서 첫 번째 시집은 왜 그렇게 안 읽어줬어 하고 서운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시집은 왜 그렇게 읽었어 하고 서운하고. 그럼 우리 변증법적으로 세 번째는 안과 바깥이 이렇게. 네, 아니 농담이고. 아마 이 걱정을 계속 하겠죠. 박성준 시인은.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이 박성준 시인의 두 번째 잘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몰아쓴 일기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떠세요? 이런 변화, 이런 걱정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혹시 걱정이 아닌 게 아닐까? 성준이 너만 아니, 박성준 시인만의 걱정이지 않을까? 네, 보통 자기 시에 대한 걱정은 자기만 하죠. 맞아요. 지금 시집을 열심히 읽고 계신데 어때요? 박성준 시인의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에 대한 이 시인의 걱정에 대해서 독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어때요? 아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네, 저희는 다 오픈 마인드 그죠? 박성준 시인. 아, 예, 저는 늘 항상 오픈 마인드입니다. 상처밖에 없기. 아유 좀 살 만큼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아 들었어요. 진짜요? 살 만큼 살았다는데요. 박성준 시인 어떡하지? 옛날보다 조금 더 뭔가 패기가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상처받지 않기. 아, 예, 저는 상처받지 않. 예, 저도 상처는 안 받는데, 그러니까 그게 매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시집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시집이 나왔어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썼던 시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시집이 냈을 때 되게 즐거웠거든요. 네. 내면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시집 나왔을 때 제가 30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내는데 좀 즐겁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점점 자꾸만 더 패기는 없어지고 점점 사람은 더 보수화 될 텐데, 전 조금 있으면 앞에 사자가 붙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저는 네, 시집을 내지 말아야 되나 봐.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고민이라서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시집을 두 권을 좀 빨리빨리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걱정, 그리고 조금 더 고민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기쁘고 즐겁고 즐기고 싶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활에 대해서도. 근데 이런 게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른이 된다거나 그게 뭔가 보수화된다거나 이런 생각은 갖지 않고 그냥 시를 쓰면서 좀 이렇게 저는 좀 불행한 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두 번째 시집에 수록된 시들을 쓸 때요? 아니면 두 권의 전체적으로 시집 다? 다 예. 그리고 좀 괴로웠던 것들은 이런 거가 괴로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인은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전에 뭐 이성복 선생님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시인은 이성복, 최승자, 기영도 이런 시인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시인이 아니라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 불행하죠. 시보다 너무 불행하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불행을 담보로 시를 쓰고 있다는 느낌까지 드는다는 느낌까지 들어서 저는 그런 분들을 경외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 시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다. 네, 그죠? 어려운 우리 문제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들죠. 네. 왜냐면 삶하고 시하고 자꾸 이렇게 밀착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괴리되는 순간과를 마주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시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시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서까지 시를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러니까 모험이 안 된다라고 아까 전에 독자분이 말씀하신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해서 그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는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근데 지금 박성준 시인의 고비는 첫 시집을 낸 시인들이라면 두 번째 시집을 준비하면서 혹은 두 번째 시집에 수록될 시들을 쓰면서 보통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죠, 보통. 그런데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기저에 있는 시인 박성준은 있으니까 근데 변화의 지점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안과 밖으로 얘기했던 언어의 질감도 달라졌고, 그건 본인이 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속상하다라는 것도 어떤 편에서는 굉장히 또 일종의 투정? 투정 아닌가? 걱정쟁이니까. 뭐 우리 동인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두 번째 시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매번 했던 얘기가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시집을 잘 망할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을 다 이제 시인들끼리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그 소포모 증후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건 그럼 경험하지 않은 셈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훌륭하네요. 저는 사실 두 번째 시집 낼 때 폭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폭망한 기분이 들어서 울고 싶었는데, 그리고 나선 저는 시집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 두 번째 시집은 다시 읽어보지도 않고 처박아 놨어요. 지금도 처박혀 있어요. 잘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가 김진현 시인 두 번째 시집을 아주 너무 아름답고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어딘가에 뭔가 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잘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 박성준 시인은 저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자기 시를 고민하고 삶을 고민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반성도 드네요. 우선 박성준 시인이 골라온 시 한 편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시를 골라오셨나요? 저는 애타는 마음을 골라왔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타는 마음. 아무도 랑의 말을 믿지 않는다. 심지어 랑이 태어났던 순간에도 대다수는 랑을 인간이 아닌 다른 것이라 했다. 누군가는 랑에게 묻는다. 어떤 시간에서 왔느냐고. 랑이 대답을 아끼면서 시간이 생성되었다. 랑이 대답하자
랑은 사라진다. 랑은 연기였고 랑은 미래였다. 누군가가 스스로 랑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그 또한 랑이었다. 랑은 늘 랑이다. 랑은 늘 혼자였지만 혼자처럼 보이지 않는다. 놀라운 일이다. 랑이 혼자라는 사실은 랑을 아는 혼자만이 알 수 있는 일. 아무도 랑을 믿지 않는다. 때문에 어디서든 뜻밖의 랑이 나타나 랑의 말을 듣는다. 랑은 공원에 앉아 있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이라는 시를 골라온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읽는데 막 너무 막 눈물이 날 것 그럼 왜 이렇게 같은데요. 슬프지? 왜 이렇게 봄밤이 왜 이렇게 쓸쓸한 거지? 저는 이 랑이라는 연작시들이 있어요. 이 시집 안에. 근데 이 시들은 발표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뭐 이런 뭐 시 구절에서도 이 시 구절이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혼자서 집에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혼자서 집에 있으면 이제 의뢰 여러분들 다 그렇듯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지라고 말을 해요. 혼잣말하기. 혼잣말을. 네. 예, 그리고 빨래를 널어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부터 혼잣말을 막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저도 그래요. 그런가요? 네. 혼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혼잣말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뭐 하려고 그랬지부터 시작해서. 네. 그럴 때 제일 민망한 게 혼자서 영화 보다가 웃음소리에 내가 놀랄 때. 그럴 때가 있죠. 내 웃음소리에 내가 놀라서 어떡해 막 이럴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둘이 뭔가를 같이 본다는 게 힘들다는 거. 예, 그것도 그렇죠. 집중이 안 되죠. 혼자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네.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이 시가 아니라 다른 시 구절에서는 혼자 춤을 추다가 들키는 뭐 그런 문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가끔씩 춤도 추거든요. 샤워를 하고 나오면 그렇게 춤을 추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상상된다. 박성준 시인의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외국 영화들이 다 이게 나쁘게 가르쳐가지고 샤워를 하면 뭔가 커튼을 치고 노래를 불러야 될 것만 같고. 그런가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배운 건데. 상상돼 그만 얘기하자 네. 그죠? 여러분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상상을 하면 더럽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혼자를 느끼는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가 제가 이렇게 읽어가지고 시가 이렇게 좀 그래 보이지? 이 시 되게 건조한 시거든요. 실제로 쓸 때도 되게 건조하다라고 느끼고 썼는데 이 시를 처음에 써야겠다는 생각들이 생각이 나니까 슬픈 것 같아요. 혼자인데 그 혼자를 다시 바라보는 바깥의 혼자가 돼서 나를 보는. 울지 마,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더 슬퍼요. 그러니까. 울지 마. 네, 넘어가 주십시오. 네, 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랑이라는 말은 일종의 조사, 그렇죠. 이자 명사, 그렇죠. 이자 박성준, 이자 그러니까 뭔가 단계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고전 문학 텍스트에 대한 어떤 그런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시집에서도 보듯이 이제 그 향가 중에 랑 미실이 사랑했던 랑이라는 대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고전 문학을 탐독하는 사람들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최근에 송재학 선생님께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른들은 어른이시죠. 보시는구나. 네, 그렇죠. 그거를. 어쨌든 이 랑이라는 이게 랑이라는 단어가 시에 자주 등장하면서 저도 요즘에 최근에 저는 외로미야, 난 외로미야, 외로미야 이렇게 혼자 떠들고 다니는데 박성준 시인도 서울에서 혼자 외로미야, 외로미야 이러면서 지내는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반가움도 있어요. 네. 제가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좋지 않아요? 혼자 살면 좋지 않나? 저는 10년 가까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남편이랑 혼자 살고 싶어.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이 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인의 예처로운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었는데 이 랑 말고 상대적으로 또 기계라는 단어도 시집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질적인 촉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어가 기계라는 말이 또 자주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사실은 되게 붙어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설을 써주신 박상수 선배가 그 랑을 사랑해서 랑이 사랑해서 사가 빠진 그냥 외톨이로 남은 랑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길을 가다가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아는 사람보다. 네.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되게 기계 같고 그 사람들도 저를 기계처럼 본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겉들과 될 것이라는 시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모르는 사람한테 내 이름을 힘껏 불러볼 것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술 먹고 하는 짓인데 술 먹고 그냥 누군가한테 박성준을 불러요. 그럼 누군가 돌아보면 그게 너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로움의 중독 혹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냥 따뜻한 어떤 말들, 그런 말들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좀 걱정된다. 시인이 다 이렇게 술 먹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박성준 시인 외 몇몇만 그러는 거니까. 시를 쓰는 우리 꿈나무들에게, 습작생들에게 시인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유, 습작생 분들, 문창가 분들은 더 심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전 문창가가 출신이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차마 생각을 못했네요. 그런가요? 술을 케이스 먹여봐야 바이 합니다. 케이스다. 예. 술을 먹어봐야 된다. 먹어봐야 떡이 될 합니다. 때까지. 네. 술이 떡이 될 때까지 먹나요? 떡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신가 봐요. 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계속 찾는 이 시집에 대해서 평론 활동도 하시니까 자기 시에 대한 자기 평은 되게 어려운 일이죠. 제가 너무 지금 방금 얘기를 한 것들이 다 제 시에 대한 제 평 같이 한 게 아닌가요? 평론가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박성준 시인은 이 평론 활동하고 시를 쓰는 작업하고 같이 병행하는 일, 이게 저는 사실 저도 평론을 써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고 써서 실제로 투고도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떨어져서 시로 먼저 등단해서 시인만 하고 있는데 시만 쓰는데 전 좀 다른 영역인 것 같고 어느 순간 시 쓰는 사람이 평론을 하는 일이 좀 주제넘다는 생각이 자의식이 계속 발동하더라고요. 박성준 시인은 평론 활동을 시 쓰면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너무 그게 많아서 저는 사실은 시를 쓰다가 딱 평론을 하게 되면 평론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예, 근데 평론을 하다가 시로 쓰게 되면 시는 제가 좋아하는 시가 아니라 저의 스스로 어떤 타협을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자꾸만 더 배가가 되고, 그러니까 평론을 하면서 둘 다 사실은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쪽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버려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한테 뭐 평론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단순하게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게 내가 정말 좋아하고 그랬던 시인들만 쓰겠다. 평론을 네,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평론을 쓰면서 평론가들이 겪는 일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문에 의해서 쓰여지는 글들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등단 과정을 거친 프로이기 때문에 그 프로로서 어떤 글을 청탁을 받으면 그 청탁을 거절하지 않고 해내는 게 또 어떤 작가의 프로 정신인 건데, 그거를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결국 시가 좀 다치더라고요. 다치는 거죠. 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평론을 안 쓰고 싶은데 또 시가 좀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딱 하는데
욕심쟁이.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다가 보면 시험 공부하면 그 왜 이렇게 시를 쓰고 싶어요? 그렇죠. 청소하면서 그렇죠. 예, 예. 근데 하기 싫은 거라면 꼭 뭐 다른 걸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책을 펴면 괜히 국어를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두 가지가 저한테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 김신현 시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시는 못하건 잘하건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평론은 좀 못하면 사람들이 좀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약간 좀 그래 너 안 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칭찬을 다 해주시면 칭찬을 해줘도 그래도 적당히 할래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혼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 평론은? 많이 혼났어요. 많이 아, 혼났어요. 그래요? 그 그럼에도 동인들이 문제예요. 동인들. 나오라니까요. 어떤 시인이 누가 가장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권하겠고요. 농담입니다. 박성준 시인하고 뭐 평론 활동하는 것, 시 쓰는 것 이것저것 물어보는데요. 사실 문창과에서 굉장히 날리던 시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그렇게 치면 시 쓰는 구력이 굉장히 긴 셈인데 몇 년 된 거죠? 제가 이제 18살 때 안양예고를 들어갔는데 그러면 13년인데요. 근데 18살 말고 17살 때부터 그 전에도 시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겠지만 첫 무슨 어떤 작품을 써서 어디에 이렇게 보여주고 투고를 했던 거는 16, 1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20년까지는 안 됐지만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쓰고 나서 그죠? 그럴 때 일종의 의식 같은 것, 뭐 세러머니 같은 것 그런 게 있나 싶은데요. 저는 그런 작품을 만나는 순간에 어떤 감정인지 참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좀 그런 전율 같은 것들을 자주 느껴요. 내 것에서도 느끼지만 남의 것에서도 느껴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글이든 뭐 좋은 예술은 지금 이 일상을 멈추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제 시를 보고서도 일상이 멈출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모든 일들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만끽하려고 해요. 이를테면은 뭐 3박 4일 술을 마신다거나 굳이 술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3박 4일 연락을 끊고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어딜 갔다 온다거나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그게 뭐 제가 쓴 시가 아니라 남이 본 어떤 소설을 보고서 이건 미쳤다. 그렇죠. 맞아. 훔치고 싶죠. 네, 이건 미쳤다. 그러고서 질투도 나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죠.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성준 시인은 저도 시인이지만 사실 공부를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 외에 공부라는 것, 학생이라는 직업이 있는데 이제 학생의 신분도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떨지 심정이.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저도 이 박성준 시인하고 같이 시를 쓰면서 공부를 오래 했는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할 게 없었어요, 사실. 공부밖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효야,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 하면서 굉장히 등에 떠밀려서 뭔가 상황에 떠밀려서 이렇게 저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는데 학생의 신분으로 계속 있다가 졸업을 하게 되면 결국 정말 시인만 남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걱정은 없는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학생이었을 때도 그렇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벌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일부러 많이 안 해요. 딱 생계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뭐 나중에 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사실 뭐 일을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시간이 이를테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일들을 좀 덜하고 대신
그 시간에 좀 나를 좀 책임질 수 있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좀 더 나를 열어놓고 좀 겪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지금 31살이 절대 할 수 없는 중2병 환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근데 한 40까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40까지. 네. 제가 곧 40이거든요. 금방 와요. 아 그런가요? 그 시 쓰는 일 말고 너무 진지하게 시만 생각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죠? 시 쓰는 일 말고 다른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다른 일 우리 아까 지극히 내성적인 지난번 작가처럼 뭔가 악기라든지 춤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즐겨 하는 건 없나요? 저는 진짜 재미없는 사람인 게 문학 말고는 사실 다른 외부의 것들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대신 이런 것들은 있어요. 저 집안일 되게 좋아하고요. 우리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 아니야? 혹시? 네, 저 집안일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뭐 빨래 언제 이렇게 각져서 각져서 이렇게 개펴놓고. 널고 그릇 같은 거 있으면은 밑에 있는 그 새 그릇 있으면 위에 올려놓고 씻은 그릇 밑에 내려놓고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책도 이제 1번부터 몇 번까지 쭉 세워놓고 그거 보고 있으면 번호대로. 그 기분 좋고. 그렇군요. 네. 박성준 씨는 외롭지 않아. 집에 있으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화 보면서 잠깐 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쓰는 박성준 그리고 두 번째 시집과 관련해서 앉아 계신 관객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저는 글을 쓰는 꿈을 꿔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평범하고 그런 독자였는데 그 시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취약한 장르였어요. 이제 읽기 방식에서. 그래서 오랜만에 그 시인님의 그 전체 시집을 읽었거든요. 매번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시 한두 편 그렇게 읽어왔는데 그러면서 첫 시부터 마지막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그 내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는 사람 같기도 하는 친근감을 느꼈는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단순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 시를 읽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독자를 항상 이제 상정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순서대로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어떤 방식으로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첫 번째 시하고 마지막 시를 이렇게 약간 열고 닫는 그거를 배치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무섭다. 네. 제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두 번째 시집에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열고 닫고 그리고 배치의 문제 이런 게 사실은 나쁘게 얘기하면 공들인 티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켰네, 들켰어.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공들인다는 것 자체는 벌써 시집은 이래야지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나도 모르는 보수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집이 누군가한테 읽히기 좋은 방식으로 읽혀야지라는 것들을 스스로 계속 되뇌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게 없지 않고요. 당연히 그게 있고요. 그래서 좀 부끄럽고요. 그런 친절 혹은 그런 의도가 들켰을 때 조금 네, 그 부끄럽죠. 네, 부끄럽죠. 네. 들켰네요. 어떡하죠? 네. 조금 더 다음번에는 더 교묘하게 잘 숨기길 바랄게요. 근데 저는 이걸 못 숨기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촌스러운 건데 사실은 촌스러운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촌스러운 거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낼게요. 여기서는 좀 쉬어주세요. 시가 좀 길었잖아요. 여기서 좀 쉬어주세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왜 이런 촌스러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시집을 읽으면서 평론가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평론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독일한도 그렇군요. 아마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읽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래 쥐고 있으면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원고를 좀 오래 쥐고 있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읽으시기에 불편했나요? 좋았어요. 좋다는 의미로. 네, 좋았답니다. 네. 또 상처받지 않기. 다른 거 빼고 그냥 한 좋았다는 것만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한 예. 번만 더 얘기 들어볼까요? 네. 그
제가 최근에 홍대에 놀러 갔다가 헌책방 집에 갔었는데 그냥 거기서 책을 보니까 책 뒤에 정가 밑에 연필이나 펜으로 헌책방에서 파는 가격이 막 2,000원, 2,500원 이런 식으로 8,000원짜리 책도 그렇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헌책방 집에서 시인님 시집을 마주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아, 네. 저는 굉장히 지금 이 질문에 깜짝 놀란 게 저는 되게 용의주도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제가 뭐 저한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 있었던 일이 아닌데 아니 어느 날 어떤 시인이 시집을 냈는데 저자 사인본이 중고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은 그 저자 사인본을 사게 됩니다. 누군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자 사인본인데 누가 이 책을 헌책으로 내놨을까? 그래서 그 시인이 그 책을 오늘 받았대요. 그래서 그 저자의 이름을 봤대요. 사인본이었던 책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차라리 그러지 말걸. 이러면 안 되지. 차라리 그러지 말걸. 그 이름을 보지 말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책이라는 거는 너무 사실 저도 헌책을 사고요. 헌책을 샀을 때 제 경우가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 그걸 만났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것보다 더 심한 거는 저는 잡지 같은 것들 그냥 버리거든요. 아니면 혹은 누가 저한테 이제 시집을 이렇게 우편에다 꽂아놨는데 그거를 이제 폐지 줍는 할머니가 그냥 자기 걸로 그냥 저희 집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책을 훔쳐갈 수 있잖아요. 무게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 매번 생각을 해요. 이 사람한테 내가 활자로서 읽혔을 때랑 그리고 그 읽히는 만큼의 무게감의 이 책의 무게랑 말이 빙빙 도는데 어쨌든 그게 과연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뭐 헌책으로 나오는 거는 전혀 뭐 읽고 나서 하지만 헌책으로 들춰본다는 가겠죠. 누구인가. 하지만 혹시 확인한다는 거. 모르는 첫 장이 뜯겨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팁도 본다는. 가르쳐줘. 첫 장을 떼고 버릴 것. 네, 저도- 맞습니다. 첫 창을 떼고 버려야 됩니다. 그게 팁이죠. 네, 재밌는 질문이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박성준 시인에게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 시집 표지에 있는 저 캐리커처라고 해야 되나요? 저거 마음에 드신가요? 닮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게 첫 번째 시집도 저거였어요. 첫 번째 시집도 저거였는데 첫 번째 시집 때는 제가 지금보다 살이 좀 빠졌어서 그땐 목이 좀 길었답니다. 네, 네, 그 좀 많이 닮지 않았나요? 안 닮았나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는데 당황한 질문, 그죠? 네, 이때는 또 머리숱도 더 많았네요. 좋다. 슬프다. 오늘 왜 이렇게 슬픈 거야? 네, 아쉽지만 박성준 시인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이제는 조금 정리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특별히 꼭 이것만은 하리라 하는 다짐 같은 게 있는지 물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올해 삶이 좀 달라지는 게 올해 상견례를 곧 봄에 해서요.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결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네, 와, 이 깜짝 발표 아닌가요? 그죠? 네, 깜짝 발표 아니에요? 아, 다른 데 다 아는 거 아니야? 네, 다른 데서 많이 했습니다. 진짜요? 네, 깜짝 나만 발표는 몰랐던 아니고. 사실이네. 네, 그래서 그냥 어쨌든 그냥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 잘 알게 돼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되게 무섭습니다. 잘 알지 않을걸요, 영원히.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맨날 싸워요. 하지만 잘 안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해야 참을 수 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올해 좋은 결실 있으시길 바랄게요. 시집과 함께 대박 소식 전하면서 오늘 박성준 시인과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음악을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저번과 같이 또 앞에 미녀 군단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남자가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지? 앉아 계시는데 오늘 또 어떤 단어, 문득 만난 단어 그리고 거기에 또 떠오르는 노래들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편하게 이제 분위기 아시니까요.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소리도 내주시고 네 맛있는 거 초콜릿도 먹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문장의 소리 예쁜 리플렛이라고 해요. 엽서 거기다가 또 오늘 이야기 나누는 중에 드는 생각들 뭐 어떤 이야기든 써서 손으로 직접 써야 돼요. 저희는 이게 방송이 뭐 어떻게 컴퓨터로 이렇게 사연 받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아날로그식으로 손으로 직접 꼭꼭 눌러서 써주시면 제가 또 이야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던지지는 마시고. 종이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던지시는 건 괜찮다. 그쵸? 되게 낭만적이다. 종이 비행기 접어서 혹시 이렇게 잘 접으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해서 한번 날려주시면 제가 아주 스페셜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기가 지금 걸려가지고 목도 잠기고 기침 계속하고 하는데 약을 찾아야 해서요. 집에 약을 넣어둔 서랍이 있거든요. 그 서랍에 오른쪽에는 이제 뭐 비상약들, 뭐 반창고, 뭐 연고, 뭐 감기약 이런 것들 넣어두고 오른쪽에는 평소에는 쓰지 않는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순 없지, 뭐 통장. 도장 이런 것들 이렇게 넣어두는데 거기 가장 제일 깊숙한 안 보이는 곳에 여권을 넣어둡니다. 여권은 눈에 띄지 말아야 하므로 왜냐하면 저한테는 여권이라는 건 공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공항 이렇게 하면 막 가슴이 이상하죠. 가슴이 이상하고 빨리 가야 할 것만 같고 빨리 가고 싶고 미칠 것만 같고 뭐 그런 심정 여권 하면 지금 당장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염없이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심정이 들어요. 저한테는. 오늘의 단어는 그 감기약 찾다가 본 김에 여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기약을 찾다가 어차피 보게 된 거 한번 보자 하고 꺼내 왔거든요. 여권을 저는 최근에 썼었어요. 지난 겨울에 어딘가에 나갈 때 도장을 받고 또 어딘가에서 올해 초에 들어올 때 이 여권을 썼는데요. 그 여권을 자주 사용하고 계세요? 자주? 여권은 사실 신분증인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를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건데 그래서 공항 이제 마지막 나가기 전에 출입국 심사를 하면서 도장들을 이렇게 쾅쾅 빈 곳에다가 찍어주시는데 저는 이 도장들을 유심히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장을 받고 나면 그 다음은 바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도장 받고 빨리 나가서 떠나온 곳이라면 그 낯선 곳의 공기를 빨리 쐬야 하고 돌아왔다면 익숙한 그 공기를 빨리 쐬야 하기 때문에 도장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이걸 꺼내서 이렇게 찬찬히 보는데 뭐 여러 나라의 도장들이 찍혀 있죠. 이번에 여행을 간 동남쪽 나라에서 어떤 옆에 다른 여행자가 있었는데 그 여행자는 브라질 사람 남자 청년이었는데 정말 여권이 너덜너덜 이렇게 열어봤을 때 빈 칸이 하나도 없이 너덜너덜 빽빽하게 도장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약간 조금 초라한 기분이 드는구나 했었었는데 그게 사실 도장이 많고 적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장이 적어서 초라했다기보다는 이 남자가 그 많은 도장을 받으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에 갔다 저 나라에 왔다 낯선 길 위를 흘러다니면서 느꼈을 그 온갖 외로움
또는 벅참, 감동 막 이런 것들이 부러워서요. 그런 게 너무 부러워서 부러워했었더랬습니다. 여권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여행을 좀 정리를 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서 근데 여행은 정말 정리를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누군가가 써놓은 여행기들을 막 찾아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읽으면 미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살고자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패스포트라는 아주 그 여권이 있죠, 제목이. 패스포트라는 책, 김경주 시인이 쓴 책이에요. 김경주 시인은 저희 문장의 소리에 지금 PD님이시죠. 저기 뒤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패스포트라는 여행 책인데요. 여기에 그 패스포트, 그러니까 여권에 대해서 김경주 시인은 이렇게 적어 놓았죠. 패스포트라는 말의 직역은 지나가다라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우리말로 이것은 여권에 해당한다. 여인숙, 여관에서의 여자와 같은 뜻의 한자를 사용한다. 이 여자는 나그네 여자이다. 즉 나그네의 문서가 여권인 것이다. 나는 패스포트라는 말보다 여권이라는 말이 좋다. 여권이라는 것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으로 건너가는 다리 같은 것이고 한 공간과 한 공간의 사이에서 부유하는 사람들이 시간에 찍고 가는 발자국 같은 것이다. 라고 써두었는데 이 책은 2007년도에 나왔고 지금은 아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작가가 스스로 절판을 시켰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마 그 아까 전에 박성준 시인하고 이야기 나눌 때 질문처럼 헌책방에 가셔야만 이 책을 만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007년에 나온 책이지만 저는 이 책을 한 6년 전쯤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두꺼운 책에 있는 그 빼곡한 여행에 관한 이야기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어서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어서 중간에 살짝 덮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꺼내 읽었을 때는 거의 99% 마음이 공감하는 마음이더라고요. 밑줄을 정말 많이 쳤죠.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헌책방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지금 여권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하는 이야기는 여행 이야기잖아요. 여권은 여행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노래가 제가 여행을 갔을 때 아껴 듣는 노래입니다. 여행을 가서 음악을 사실 잘 듣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그냥 소리들이 다 음악같이 들려서 굳이 음악으로 귀를 막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은 잘 듣지 않는데 주로 혼자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근데 아주 혼자인 시간이 오래되었고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왜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가끔 음악을 귀에 꽂습니다. 그 중에서 그 아끼는 음악 중에서 오늘은 하림의 곡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하림은 다 아시죠? 하림 씨는 김경주 오빠가 이쪽에서 저의 아주 큰 인생의 좋은 오빠라면 또 하림 오빠는 이쪽에서 음악과 관련된 많은 것들 도움 주는 또 큰 오빠인데요. 이분과는 뭐 같이 지금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해서 평소에 뭐 굳이 옆에서 듣는데 들을 필요는 없어서 잘 안 듣게 되는데 여행을 가면 꼭 이 앨범을 듣거든요. 보통 하림 하면 출국, 난치병 뭐 이런 노래 다 뭐 불러달라고 막 하는데 저는 그 노래보다 이 집에 있는 노래들을 좀 좋아해요. 이 집에서도 트랙 10번째부터 13번째까지를 그냥 이렇게 딱 플레이를 해놓고 계속 돌려 듣거든요. 그걸 한번 이게 2004년에 나오고 그 뒤로 지금 앨범 소식이 없는 분인데 사실 계속 돌려 들어도 좋은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이 집의 10번 트랙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사실 가사는 사랑 이야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다
하는 아름다운 따뜻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노래가 여행 아주 혼자 지금 오래 있는 시간에서 꺼내 들었을 때 아주 좋은 여행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11번째 위로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아마 평소에 들어도 눈물 나는 그런 노래인데요. 외롭다 말해도 돼. 아픈 거 다 알고 외로운 거 다 알아. 해도 돼. 하는 이러다가 이 노래가 끝나고 가장 유명한 11번 노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스킵합니다. 익숙한 노래보다는 조금 다른 것들이 좋아서 과감하게 스킵하고요. 오늘 좀 같이 더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곡은 바로 이 곡이에요. 이 노래는 이 앨범의 마지막 곡 아일랜드에서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정말 이제 여행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입 밖으로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걸 이 곡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른 눈을 깜빡거리며 바람에 나를 싣는다. 도려내듯 비워버렸던 가슴이 가득 시리다. 무얼 찾아 떠나온 걸까?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끊임없는 날개짓으로 멀리 돌아왔구나. 떠나온 사람에게만 돌아갈 곳 있으니 이제야 돌아가 네 곁에 편히 팔 베고 잠이 들겠네. 네, 뭐 이런 가사인데요. 사실 노래의 매력이 그렇듯 문학은 글로써 아름답지만 노래는 또 이 가사와 함께 있는 멜로디, 악기들의 선율 이런 것들이 더해졌을 때 아름다움이 더 증폭되니까 이 노래 오늘 가셔서 한번 꼭 찾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뭘 좀 쓰고 계신가요? 쓴 것들도 전해주시고, 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지금 즉석에서 사연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름도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 여권 10년짜리를 발급받고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만료까지 3년이 남은 지금 아직도 새 것 같아요. 하지만 택배 다음으로 여권이 가장 좋은 물건이랍니다. 이거는 진짜 아쉬운 사연이네요. 이분은 지금 10년 이제 3년 남으셨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사용할 일을 만드셔야지 어쩌겠어요. 여권이 자기가 알아서 떠날 순 없잖아요. 주인인 본인이 빨리 일을 만드셔서 여권에게도 좀 새 도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지금 오늘 문창과 소녀들이 와 계셔서 그런지 여권 지금 여권으로 이걸 뭐라 그래? 이행시라고 해야 되나? 여기보다 어딘가에 가고 싶은 요즘 나는 어쩌면 반복되는 일상에서 권태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거 마치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여행지에서 마주치는 낯선 장면 속에 춤추고 있는 내 모습에 슬픈 미소를 지으며 늘 그랬듯이 나는 권태로움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다음 여행을 기약하며. 네. 어딘가에 가고 싶은 나는 어쩌면 반복되는 일상에서 권태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권태로움을 만끽하지 않아야 떠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태로움 그만 만끽하시고 또 권태로움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늘 깨어서 어딘가 떠날 마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권에 대해 생각하자면 저는 제 여권 사진이 생각나는데요. 여권 사진을 처음 찍은 것은 곧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라며 대충 찍으라던 아빠는 여권 사진이 나오자 개그맨 신봉선을 똑 닮았다며. 누군지 좀 보고 싶은데 좀 손 들어주신 고개 숙이신 분이신가? 고개를 전혀 닮지 않으셨는데
개그맨 신봉선을 똑 닮았다며 여권을 가지고 다녔던 5년간 저를 무던히 놀렸습니다. 그 사진은 고등학교 때까지 남아 요긴하게 쓰였는데요. 삿포로로 여행을 가려 여권 갱신을 하러 지난 겨울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그때보다 성숙해졌지만 새초롬하게 나온 그 사진은 어쩐지 제 얼굴 같지 않네요. 저는 아무래도 못생긴 게 가장 어울리나 봅니다. 아, 네. 지금 맞으시죠? 절대로 신봉선 닮지 않으셨고요. 못생긴 게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충분히 네 아름다우시고 예쁜 사진이 박혀 있는 여권을 들고 열심히 여행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패스포트라는 책에서 너무나 공감했던 한 소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겪어야 하는 시차는 물리적인 것과는 상관없어 보인다. 집으로 돌아와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곧 허탈과 이물감이 몰려든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에 새로운 물리가 생기는 것이다. 시차는 우리의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물리적 현상과도 같다. 몸이 공간을 만나는 지점에서 그것은 우리 몸에 알 수 없는 언어로 맺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언어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그 언어를 인간은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불러왔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여행의 성장통을 겪고 있고 겨우 더듬더듬 발음을 배우는 유아에 가깝다. 어떤 사람들은 사탕을 깨물어 먹으면서 말한다. 난 여행 같은 거 별로야. 시차 겪는 것도 곤혹스럽고. 꼭 어딜 나가야만 느끼는 건 아니잖아. 카프카 같은 작가는 평생 한 도시에서만 살았지만 모든 것을 상상했다고. 꼭 다른 인생을 찾아 나서면서까지 센티멘털해질 필요는 없다고 봐. 내겐 여기도 아직 너무 넓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씩의 오류를 범하곤 한다. 이곳을 아직 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건너갈 수 없다. 이 말은 마치 답을 찾기 위한 수학 공식처럼 혹은 높은 호텔과 빌딩을 사기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아야 하는 블루마블 게임에서처럼 인생을 단계와 체계로 파악하는 의식을 보여준다. 인생이란 결코 하나의 플롯으로 정해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는 반대의 시차를 갖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다. 여행이란 여기가 있어서 저기로 가는 것이다. 여기가 있기 때문에 저기도 가보는 것이다. 그 시간들에 답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으로 흘러온 음악들을 그 시간의 시차에 저장해두고 오고 싶은 것이다. 시차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도 늘 겪어야 하는 인생의 현기증처럼 보인다. 네,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가 있어서 저기로 가는 것이다. 여기가 있기 때문에 저기로 가보는 것이다. 아까 그 하림의 아일랜드에서라는 노래에서도요. 떠나온 사람에게만 돌아갈 곳 있으니 반대 거꾸로 된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말들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떠나가고 돌아오고 다시 떠나가고 저기가 있으니까 저기도 가보고 여기 우리가 있으니까 또 저기도 꿈을 꾸고 하는 것 그게 여행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만났으니까 저도 여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행 노래 만든 게 있거든요. 그 노래를 좀 들려드릴게요. 감기가 걸려서 여권이라는 단어로 여행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코맹맹이로 노래를 해서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의 노래 중에 여행자라는 노래입니다. 길 떠난 그곳에서 나는 보았지 나는 들었지 나는 흔들렸지. 네, 고맙습니다. 사연을 하나만 더 읽고요. 오늘 또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여행할 때 항상 느끼는 게 이제 막 여행을 앞두고 들떠있는 저에 비해 무뚝뚝하고 기계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공항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도 그토록 감정 없이 도장을 찍었을까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사람들을 떠나보내다 보니 익숙해진 걸까요? 우리도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가람 양이 써주셨네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공항 갈 때마다 사실 우리는 떠나고 돌아오고 하여튼 어딘가를 설레는 기분, 흥분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들떠 있죠. 근데 이분들은, 네, 저도 항상 가면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절대 인사를 안 해주시고 안 받아주신다는 거를 알지만 그래도 항상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외국에서는 뭐 똑같이 뭐 hello, hi, thank you. 네, 최대한 그분들도 그래 잘 갔다 와 이런 뉘앙스의 미소를 좀 한번 주실까 싶어서 최대한 제가 가진 가장 밝고 예쁜 미소를 띠면서 인사를 건네곤 하는데 네, 조금 힘드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늘상 같은 사람들 맞이하시는 게 우리 한번 해봐요. 우리 공항 그 출입국 사무 직원분들께 행복한 인사 서로 나눌 수 있게 우리가 먼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계속 씩씩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행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는 것이고 하면 할수록 여권이라는 단어처럼 사람을 가슴 설레게 하고 떨리게 하고 하잖아요. 이 여권 저는 이제 한동안 또 아직 쓸 계획은 없으니까 가장 서랍 밑에 가장 깊숙한 곳에 다시 숨겨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쓸 때까지 눈에 띄면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디로든 통과할 수 있는 이 나그네의 문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그리고 또 스스로가 나그네가 되는 것을 늘 기꺼이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여권 당장 쓸 일 없으니까 그냥 나그네 차림으로 뒷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봄바람, 이 낯선 기분, 나그네 같구나 하는 거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걷는 길에서 또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꼭 만나시기를. 네, 고맙습니다. 저는 양양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문장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